안녕하세요. 강친학원 국어 강사 최한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같이 해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 문법이랑 독서 위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나머지 질문하는 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법 1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질문 한번 먼저 읽어보자.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의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지시, 대용, 접속 표현 이렇게 3개 알려주고 있어.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 자, 먼저 지시 표현은 무슨 뜻이다?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가 어떤 장소나 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을 지시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대용 표현의 개념은 뭐야?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표현. 자,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대용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 이것, 저것, 그것, 이딴 것들이 다 지시 표현,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거니까, 자,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에는 또 대용 표현이 된대. 아, 그거, 네가 말했던 그거,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나 마라탕 좋아해. 아, 그거 맛없더라 했을 때 그거는 앞에 나온 마라탕을 대신 가리키는 거야. 다시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대용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가령 친구가 된 꽃을 보면서 이 꽃 예쁘네 라고 했으면 그 꽃을 직접 가리키는 거니까 이때 이는 지시 표현이래.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 했을 때 그거는 뭐야? 앞에 나왔던 지난번 꽃을 다시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발화를 곧장 이어간다면 이때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이런 접속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하지만 뭐 이딴 것들을 다 접속 부사, 접속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에 대해서는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봤을 때 한편 담화의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비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예시를 통해 보자.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는 발화에서 드세요 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또 종결어미 어효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마치 우리 지금 여기에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드시다라는 특수어휘와 어효라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과 우리 상대 높임을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에 드세요의 어효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즉, 이번엔 또 종결어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죠. 우리 종결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건 의문문이겠지? 또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에도 쓰인다. 우리 종결어미를 통해서, 뭐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서는 우리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짚어줄 수 있고,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상대에게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를 통해서 문장의 내용이 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뭐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말은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우리가 하는 하나의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법적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는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자. 뭐 종결어미나 아니면 특수어휘들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식의 지문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요, 두 친구가 이제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이 왔대. 자, 우리 내용 읽어보자.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 어디가 좋을까?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자, 이 선지에 대해서 보자. 지금 어떻게 됐어? 주말 나들이 장소 정확이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그치? 잘못된 내용이잖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 이거는 이제 담화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게 뭔 소리야?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갈 거냐고.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거기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뭐야? 앞에서 말했던 놀이동산을 대신 말하는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놀이동산 말고 대신 거기 말고 이렇게 거기는 지금 앞에 나왔던 놀이동산을 가리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이런 걸 대용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진을 보여줘서 여기는 어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거기 이건 앞에 나왔던 거 다시 말하는 거니까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이렇게 돼 있어. CD 보면은 발화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어때? 거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둘은 형태가 달라. 여기랑 거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지금 사진 속에 해수욕장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C,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연결주는 접속 표현이다. 이를 보면은 그리고 너무 멀잖아. 자 우리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그리고 너무 멀잖아. 이건 접속부사죠. 그리고라는 접속부사 즉 접속 표현으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등하게 이해해주는 접속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해수욕장은 좀 춥고 멀어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 자 마지막을 보면은요, 자 F는 야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했더니 그래 거기가 좋겠다. 여기서 말한 F는 뭐야? 거기는 앞에 나왔던 수목원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지. 그럼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목요일 해보자 하고 있어. 그럼 5번 보면은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그 작년에 갔던 수목원을 대신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11번의 답은 5번이다 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그치? 자 그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자 우리 아까 봤던 이거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이 표현이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이거를 펴놓고 우리가 선지를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번 선지 읽어보면은요, 할아버지께서의 깨서를 통해 화제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대. 자 우리 여기서 문장에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이 문장 안에서 주어가 누구야? 할아버지야. 우리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 사용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깨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면 맞아 틀려? 맞는 거겠지. 우리 1번 선지는 맞는 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깨서라는 거는 높임의 주격조사이니까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여주고 있다 라는 걸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번 읽어보자. 자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구나. 우리 계시다는 뭐야? 특수어휘죠. 특수어휘. 원래 있다 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잖아. 누구에게 쓰기 위해서? 나보다 윗분에게 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그치? 그럼 이것도 역시 할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여주기 위해 사용한 특수어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번 선지 봐봐요.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하면 맞는 거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또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자 우리 구나라는 건 뭐야? 감탄형 종결어미야. 감탄형 종결어미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주죠. 와 나 정말 몰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군화를 가지고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침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잖아.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할아버지가 방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종결어미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3번도 맞아요. 네 번째 선지를 봐봐.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번엔 뒷문장을 보는 거야. 과일 좀 드리고 오렴. 자 이건 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죠? 어머니가 이제 자 한빈아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가서 과일 좀 드리고 와. 과일 좀 드리고 오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과일 좀 드리고 오렴이면은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지 지금. 자, 이 문장을 주어까지 넣어서 완벽히 만들어 볼까? 빠진 문장 성분들, 이 뒷문장을 빠진 문장 성분들을 다 넣어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 한빈이가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다. 그치? 한빈이가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고 오다. 이 문장이겠지. 이 문장이 변형을 해가지고 과일 좀 드리고 오렴이 되는 거겠지. 자, 다시 한번. 원래 문장은 한빈이가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고 오다. 한빈이가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고 오다란 말이야. 그치? 소수로는 드리고 오다. 과일 좀, 이거는 목적어. 그러면은 한빈이가 주어고 할아버지께가 부사어야. 자, 이때 할아버지는 문장의 주체야? 아니야. 우리 목적어 부사어는 객체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객체 높임을 위해 특수어의 들이다가 사용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맞지? 자, 이 뒤의 문장에서는 주어는 나야. 한빈이가. 객체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객체 높임이지 주체 높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2번의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치?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봐봐요.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말을 한다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가 말을 하고 계셔. 누구한테? 나에게, 청자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지? 할아버지께 과일 좀 드리고 와달라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번의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넘어가서 보자. 그 다음 1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보기가 굉장히 중요했어. 사실 우리 고3 친구들 혹은 이제 나랑 같이 문법을 해본 뭐 다른 친구들도 역시 우리 이거 기억할 거예요. 중세국어 배워봤으면. 우리 관형격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2개 있었다 그랬지. 의랑 시옷. 우리 의 같은 경우는 유정명사한테 써줬고 시옷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한테 써줬고. 근데 시옷은 또 높임의 유정명사한테도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저절로 의는 이제 평칭의 유정명사한테 써준다 라는 거 기억할 거예요. 물론 그 내용 다 지금 보기에서 짚어주고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럼 이거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자.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관형격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시옷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에, 의 등이 쓰인다.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시옷이 쓰인다. 짚어주고 있잖아. 자, 여기 일단 무정물일 때는 시옷을 써요. 그 다음에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에, 의. 우리 모음조화 기억하겠지? 양성모음 중세국어에서 아래야, 아, 오 있었고 음성모음은 어, 우, 으 있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자,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시옷이 쓰인다. 아, 오케이. 높임의 유정명사에게는 시옷을 써준다 라는 것까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칭의 유정명사가 에나 의, 그 다음에 높임의 유정명사 혹은 무정명사이면은 시옷을 써준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행체언과 후행체언이 관형격조사로 연결되었을 때 무엇을 채워보자. 자, 우리 지금 아바님 곁 이거 연결을 지으려면 선행체언과 후행체언 사이에 관형격조사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 아바님이라는 건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럼 뭘 써줘야 돼? 시옷을 써줘야 돼. 그럼 답은 1번이겠네. 답은 좀 쉬웠어요, 사실. 이것만 제가 구분 지어놓으면 금방 풀 수 있어야 돼. 높임의 유정명사에겐 시옷 써준다고. 아바님이라는 건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럼 우리가 시옷을 통해서 아바님, 시옷, 곁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보면은 뭐 기러기는 지금 우리가 유정명사인데 평칭이겠지. 우리가 높여줄 필요는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의 붙여주는 거 맞고요. 세 번째, 아달. 얘는 지금 모음조화에 따라서 평칭의 유정명사이면서 자, 의 대신 에 이거 써줘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달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 숲을 무정명사잖아. 시옷 붙여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등잔 무정명사니까 시옷 붙여주는 거 맞아요. 13번은 답이 1번 된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14번. 자, 이거는 이제 좀 까다로웠어. 이거는 진짜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 성분, 지금 밑줄 친 문장 성분이 서술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 안에 안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지. 일단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바꿔주기도 해야 되고, 그 바꿔진 문장 안에 어떤 안긴 문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안긴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좀 까다롭긴 했어. 자, 이거를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기억. 이 서술어의 문장이래. 그럼 건강의 첫걸음이다 라는 게 이게 서술어래.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 딱 이거겠네.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에 척그럽니다 라는 거 안에 명사절 있나 없나 보자. 명사절? 운동하기. 기라는 명사형음이 붙은 명사절 존재하네. 자, 그럼 얘가 지금 가라는 주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맞네. 그러면은 우리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이건 틀릴 게 없잖아. 이거를 서술어로 한 문장 안에서 명사절 운동하기 있고 얘가 지금 주어의 기능 주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까지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내지 말고 다음 것들도 다 해볼게요. 자,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자, 이번엔 니을이 서술어인 문장이야. 그럼 실천하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뭐야? 뭐 주어는 생략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줘볼까요? 내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안긴 문장 있어 없어? 있어! 꾸준하게 라는 안긴 문장 있잖아. 꾸준하게 라는 안긴 문장. 얘는 지금 뭐야? 부사절이죠. 부사절. 근데 여기 명사절? 틀렸네. 이거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겠지. 부사절이. 이해할 수 있죠? 나 원한다면 자 이거를 가지고 또 문장 만들어주는 거야. 자, 디귿이 서술어인 문장. 내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 라는 문장이 맞겠지. 뭐 여기 주어가 생략도 있으니까 넣어준 거예요. 내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 자, 그럼 여기서는 명사절 있지? 하기 라는 명사절이 있어. 맞아. 자,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치? 가장 잘 어울리는 격조사 내가 방금 뭐 넣어줬어? 기 뒤에다가 목적 격조사 르이 가장 잘 어울렸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명사절이 지금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나 제대로 된, 이번엔 된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 자, 제대로 되다. 오케이. 계획 세우기 라는 주어가 있겠네. 자,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라는 문장이야.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네, 그럼 이게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 계획 세우기 있다 할 수 있겠지. 근데 걔가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되다 아니다. 되다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라는 문장이야. 계획 세우기는 일단 주어가 맞아요. 그리고 보호 대신 제대로라는 부사어가 들어오는 거야. 되다랑 아니다가 있다고 무조건 보호가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 이제 알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계획 세우기는 주어란 말이야. 보호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틀린 거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음이 이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이거 문장 또 보면 되잖아. 자,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죠. 자,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에서 명사절 있어 없어? 있어! 계획 세우기. 계획 세우기는 뭔데?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 뒤에 뭐 붙어 있어요? 주격조사 가 붙어 있잖아. 자, 그럼 이때 명사절은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여기서는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겠지. 이것도 틀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14번의 답이 1번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 되게 까다로웠어. 답은 좀 쉽게 금방 나오긴 했는데 하나하나씩 다 해보는 거, 연습해보는 거 꼭 추천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15번 한번 같이 보자. 자, 우리 이 문제 띄어쓰기 구분하는 문제인데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조사랑 의존명사 구분하는 문제였지? 조사랑 의존명사 구분하는 문제. 자, 의존명사의 특징이 뭐였어?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띄어쓸 수 있는 독립적인 체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조사라는 건 뭐야? 앞말에 무조건 붙였어야 되는 거. 여기서 짚어주고 있잖아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단다 하면서 또 조사랑 의존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조사는 보통 체온 앞에 나올 거야. 맞지? 조사는 보통 체온 앞에, 체온 뒤에 나올 거야. 그치? 조사 앞에는 체온이 있을 거고 의존명사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관용어가 있어야 돼. 관용어. 그치? 자, 일단 그럼 관용어로 사용되어 있는 거 일단 이거 있겠네. 그럼 이 뒤에는 무조건 의존명사라는 거야. 그거 말고는 다 체온 뒤에 결합한 조사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기억이랑 디귿이랑 리을은 다 붙여 써줄 수 있겠지? 그치? 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억, 디귿, 리을이 있는 4번이 5번 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니은은 무조건 띄어 써줘야 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문법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지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거는 비문학에서 거의 신유형 문제였지. 찾아보기 힘든
가와 나로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지문이. 자, 이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나온다면 수능에도 이렇게 나오겠다는 건데, 가랑 나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었지. 가의 내용은 과거제를 좀 지지하죠. 나의 내용은 과거제의 이제 폐단들을 짚으면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거를 역설하는, 그럼 완전히 상반된 내용들이 담긴 지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비문학에서 거의 처음 보는 유형이었지. 그치, 9월 모의고사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거야. 무튼 그래도 일단 9월 모의고사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그냥 풀던 식으로 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물론 내용이 쉽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치.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단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대. 그치, 합리적이지. 맞지? 어떤 뭐 이제 나의 뭐라 그러냐? 신분. 그래, 신분이랑 관련 없이 내 능력만 있으면 등용될 수 있는 거였잖아. 그치? 자,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 및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험만 잘 보면은 충분히 관리로 임용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까지 연결지을 수 있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만 잘하면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더욱더 사회적으로 이동하기가 쉽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바닥 신분이어도 충분히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 그치? 또 이제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 그렇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보지 않겠다는 거지. 익명성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블라인드 같은 거잖아.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거 하긴 너네는 아직 모르겠지. 무튼 아니야, 우리 면접 볼 때 블라인드 채용 뭐 고등학교 같은 거 다 빼놓고 보는 게 최고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치? 무튼 그럼 공정성 강화, 익명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공정성이 강화된다 라는 것까지 연결지을 수 있어요. 자, 더 읽어보면은요,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오케이, 일단 과거제의 장점 또 알려줬어요. 뭐야? 학습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서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대. 내가 공부만 잘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지.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오케이. 시험에 필요한 고정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지. 왜? 과거의 내용이 그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도덕적인 내용들을 다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도덕적인 가치들이 공유되었다라는 걸로 연결지을 수 있겠죠?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서 또 이제 경쟁적 선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또 완화했대. 듣기만 해도 충분히 좋죠? 그치? 딱 시험 봤어. 아, 얘는 아깝게 안 됐어. 그럼 걔는 완전히 땡이야? 그건 또 아니래. 그래도 야, 너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 기회는 주고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자, 왕권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도 그 굳건한 엘리트들, 나라를 이끌어갈 어떤 인재들은 그래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거지. 뭐를 통해? 과거제를 통해.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집단들,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쭉 깔려있으니까 통치를 하기에도 더욱더 용이했다는 거지. 과거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그래서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자, 우리 유럽에서도 우리 이런 과거제를 가져갔대. 보고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했대. 왜? 야, 귀족들보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더 높게 있는 게 정치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겠지. 이러한 관심은 이제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대. 그래서 실제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대. 우리 이런 동양의 과거제가 실제로 서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까지 우리 과거제의 그 역할까지 짚어주면서 가 내용은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우리 가 내용에서는 방금 읽은 것 같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과거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았지. 근데 이제 반대로 나 내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이 유형원, 우리 사람 이름 나왔네. 얘가 말하는 게 뭐야? 공거제. 이거는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 했대. 과거제. 앞에 말했을 때 과거제는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인 시험인데 여기서 어떤 약점이 있었나 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유형원 씨가 공거제를 추천했대. 한번 보자.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했대.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했다. 자, 우리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대. 분명 이런 봉건적인 요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우리 세습되는 거, 권력이 세습되는 거, 이런 게 나쁘다 해가지고 과거제가 생긴 거 아니었나? 근데 이런 게 왜 다시 들어왔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요, 고향문은 관료제의 상충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연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대. 야, 그래, 높은 거, 우리 어떤 관리 중에서 높은 위치는 그래도 능력주의를 뽑는 게 맞는데 지방관들은 그래도 야, 세습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한번 좀 몇 년 정도 보고 괜찮다 싶으면 쭉 평생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기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대. 또 황종우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하는 관료가 직접 어떤 사람들을 뽑아줄 수 있는 추천제도와 같은 벽수와 같은 옛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말을 했대. 이런 거 나쁜 거 아닌가? 왜 이런 걸 주장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오겠지?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었다. 자, 이런 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래.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대.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봐. 과거제를 계속해서 개선하라고 말을 했었대.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했대. 우리 당신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다 형식적 학습이잖아. 대학만 잘 가기 위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절대. 이런 내용 깊게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윤리와 사상 배우는 친구들 그 철학 같은 것들 깊게 배워서 뭐 합니까? 아무튼 이런 형식적 학습만 하게 되는 게 문제였대.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그치. 수험을 너무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시절에도 그 사법고시만 한 20년 공부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고시낭인이라 불렀었죠.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있었다는 거지.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 야, 익명성이 과연 좋은 걸까? 라는 고민도 생겼대. 왜?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뭐야?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본 시험 성적만 가지고 뽑아. 그러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 나같이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 라는 건 좋은 측면이라 할 수 있지라도 이건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돼? 야, 인성 개쓰레기인 애들, 만약에 진짜 익명성이 엄청 세가 내가 누구 사람을 죽였던 애들도 시험만 잡으면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인성이나 실무 능력, 또 얘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시험 성적만 좋다는 걸로는. 그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익명성이 너무 보장되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또 이제 보면은요,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또 이제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 보면은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대. 업무를 할 때도 능력주의적 태도는 적용되었었대.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많이 올리면은 그만큼 좋게 돈도 많이 받았겠죠. 연봉도 높아지고 뭐 빠르게 승진도 하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어떻게 했대? 지역사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 아니 내가 몇 년 뒤면 이 땅에서 이동해야 돼. 내가 몇 년 뒤면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근데 난 서울로 가고 싶어. 서울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 근데 내가 10년 뒤, 5년 뒤면 가야 되는데 10년 뒤면은 인천에 한 2천억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 근데 그게 내가 해봤자 뭐해? 나한테 이득이 없잖아. 나는 5년 뒤에 떠나야 되는데 5년 뒤에 서울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당장 1년 안에 20억을 불릴 수 있는 내용들만 한다는 거지. 야 10년 뒤에 2천억짜리보다 나에게 도움되는 건 1년 뒤에 20억짜리야. 이것만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지.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공동체 의식도 약화되었대요.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마치 내가 충청도에서 왔는데 우리 인천에 단령받았어 봐. 그러면 뭐 인천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딱히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지. 특히 과거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겠지. 지역감정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무튼 솔직히 내 동네 사람이면은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제 출신 관리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오히려 출세지향적이야. 그래서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첨가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에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죠. 과거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소속감과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 그러니까 옛날 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인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래 합리적인 제도긴 해 과거제가 충분히. 근데 그로 인해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가져오자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나열에서는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보완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었던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16번 보면은요. 1번 선지가 답이었지.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이 뭔 뜻이야? 원인과 결과. 과거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과거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등용될 수 있었고 어떤 능력주의적 사회가 만들어졌고 정치도 안정화되었다. 그치? 가에서 말해준 거지. 나에서는 과거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여러 보완점들이 나타났다. 라는 거. 충분히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인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1번인데요. 자, 이 나머지 선지들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개념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5번 선지에서 보면은요. 우리 통시적, 공시적 이런 말이 나와. 이 개념은 비문학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이런 문제에서. 자, 우리 이 개념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통시적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15세기엔 어땠고 17세기엔 어땠고 19세기엔 어땠고 21세기엔 어땠고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 시간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거. 시간을 이제 수직적으로 본다는 게 통시적인 거야.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수직적으로 본다는 거. 15세기, 17세기, 19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근데 공시적이라는 건 같은 시기 19세기면 19세기 20세기면 20세기 이렇게 횡적으로 보는 거. 가로로 보는 게 공시적, 세로로 보는 게 통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지?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뒤에 문제를 보자.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보면은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맞아요. 유럽에서도 가져갔다 했지. 다음 두 번째.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맞아요.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그랬잖아. 통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나 엘리트 집단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치? 2번도 봤고요. 세 번째.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지. 최종 단계 못해도 여러 특권도 부여하고 지방간의 어떤 자리들도 받을 수 있었고 라고 본문에서 언급했었잖아요. 네 번째,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 이건 뭐야? 추천이잖아. 천거 이런 거잖아.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 이 사람이 야 우리 지금 어디에 우리 전주에 사람 부족하다. 너네 좀 와봐. 이렇게 뽑는 거? 과거제는 능력주의였잖아요. 시험 성적이 높으면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어디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글로 간다라는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잖아. 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다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서양의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라고 가 밑에서 짚어줬죠? 그치? 그래서 우리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8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가 뭐였는데? 자, 이거였잖아. 아까. 지방 간의 지연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습시키자. 또 여기서 평생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과거제와 좀 반대되는 내용. 이게 왜 등장했어? 과거제의 부작용 때문이었잖아. 자, 이 문제는 즉 과거제의 부작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앞에 나에서 언급되었던 과거제의 부작용들 찾아보면 되지. 1번. 과거제로 등록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고 그치 근무지 자주 바뀌게 되어서 소속감이 약했다라고 말했지. 두 번째. 과거제로 등록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다? 우리 공공성과 상충된다는 말이 있었어. 근데 그게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었어? 아니지. 출세를 위한 지향이었지. 봉건적 요소라는 거는 세습되고 거기 그 자리에 평생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 고착화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공공성이랑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났었잖아. 이거는 우리 과거제로 등록된 관리들이 추구한 게 아니죠. 봉건적 요소는.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2번이지. 세 번째,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거제로 선발했으면 개인적 동기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훨씬 더 강하겠지.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출세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겠죠. 또 네 번째,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한다고도 말했지. 아까 말했듯이 10년 뒤의 결과보다 1년 뒤의 결과 이런 데에 치중하는 거였잖아. 또 다섯 번째,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에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딱 눈에 보이는 거. 멀리 있는 거 말고 딱 눈에 보이고 되게 가까이 보이고 내가 좀 잘해 보이는 것들. 에만 초점을 맞춰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망만이 있었다. 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요, 가와나를 참고해서 기억관이을 이해해보죠. 기억관이을이 뭐였는데? 아까 이거였지. 기억은 이거 익명성의 확보. 가에서 나왔던 익명성의 확보는 뭐야? 공정성을 더욱더 되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익명성이었지. 근데 우리 나에서의 익명성 확보에 대한 회의는 뭐였어요?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야, 익명성 너무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실무 능력도 없고 인성도 덜 된 사람들이 자꾸 초빙된다.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게 니은이었지. 이 내용들 정리한 거 골라주면 돼요. 사실 그게 몇 번이야? 4번이겠지. 익명성, 기억에서 익명성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거 맞아요. 근데 니은에서 익명성은 됨됨이 검증에 곤란하. 아니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것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19번의 답은 4번. 이거는 금방 찍고 넘어갈 수 있겠지? 자, 다음 20번 보면은요, 각각의 과거제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나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가를 보면은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는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 과거제가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또 능력주의적인 결과만을 우선시하니까 신분이 낮더라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춰놓은 거겠지. 나는 뭐야? 을은 뭐야? 과거제를 통해 조선사회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준 탓. 좋긴 좋아.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학습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했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건 좋았는데 뭐가 문제야?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을 썩히게 되고 펼치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문제점 짚어주고 있죠. 병은 뭐라 그래요?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 학습의 깊이가 없다는 걸 짚어주고 있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 다행이다. 이건 뭐 도덕적 가치의 공범이 한 공유, 이건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 이런 거 생긴 거. 밑에는 좋은 거, 위에는 부정적인 거 짚어주고 있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보자. 갑은 뭐라 그랬어? 과거제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랑 상관받지 않고 충분히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위,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생겼다. 그치, 그걸 아까 본문의 내용에서는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줬었죠. 맞아요. 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 맞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이게 과거제의 장점이었지. 두 번째, 의리.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하게 되었어. 그거를 부정적으로 봤지. 이거는 이제 경쟁 유발하는 시험에 부정적인 점에 주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리.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제 그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가치를 얻게 된 거에 주목한 거 맞지? 좋은 내용들, 좋은 책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도덕적인 가치를 많이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점에 주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 맞죠? 근데 5번을 보니까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하였다. 우리 과거제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본 적은 없잖아. 애초에 이런 내용은 언급된 적도 없고 이거 잘못된 거지. 과거제는 실무 능력을 오히려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이건 너무 쉽게 20번에 답은 5번이겠다. 솔직히 이 지문에서는 틀릴 만한 선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틀린 거 있는 사람들 반성하세요. 이분은 진짜 틀리면 이렇게 말해도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여기서 혹시 실수한 사람들, 실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니까. 실수한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 우리 기술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면은 기술 지문 뭐 그냥 카메라 기술 2개 나와가지고 그 기술 정리만 잘해놓으면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지.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 어렵지 않아야 돼. 기술 지문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먼저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을 위한 영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맞지? 우리 사실 이렇게만 찍어도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정해주는 기술, 혹은 우리가 걷거나 뛰면서 하면은 화면이 더 많이 흔들리겠지. 이것도 보정해주는 기술들이 있대. 어떻게 하나 보자. 자,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 하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이렇게 2개가 있대. 자, 제일 먼저 광학 영상 안정화, 우리 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뭐가 있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대. 자, 기술 지문에서 각각의 장치들이 나왔으면 그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무조건 정리해놔야 돼요. 기술 지문의 특징이에요.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 보면은 일단 렌즈 모듈은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된대. 보정용 렌즈를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되는 게 렌즈 모듈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먼저 이미지 센서에 닿아서 피사체에 상이 맺히게 하는데, 자, 우리 그 렌즈 모듈의 여러 렌즈를 통해서 어떤 빛이 들어왔어. 그 빛이 이제 이미지 센서에 닿아서 피사체에 상이 맺히는 거야. 이 카메라 안에 어떤 피사체가 딱 보이는 거지. 이제 그 피사체가 보이고, 그다음에 피사체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자, 그 피사체, 물론 우리가 지금 딱 사진을 찍으면은 그 피사체들을 완전히 자기가 분해해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개의 막 조각들로 모아져 있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화소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화소의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하나의 사진을 찍더라도 이 부분은 어두울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밝을 수 있잖아. 그 각각의 빛의 세기를 다 다르게 해서 피사체를 빛의 세기까지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게 딱딱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게 항상 뒤에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만약에 흔들리면은 그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해버린대. 원래 찍을 때랑 빛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해버리는 거지. 자,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어떻게 돼?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을 한대. 우리 자이로 센서의 역할이 뭐야? 카메라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감지해가지고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해 준대. 그럼 어떻게? 우리 제어 장치는 렌즈를 이동시키면서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한정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동시키면은 피사체의 상이 이제 유지돼. 그렇지?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뛴다.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걸 찍는다 생각해봐. 아,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겠지. 이렇게 손이 미세하게 떨려. 미세하게 떨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피사체에 맞춰서 렌즈도 살짝살짝 움직여준다는 거지. 그럼 피사체는 가만히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카메라가 떨리는 대로 렌즈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피사체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맞춰준다는 거지. 그게 우리 여기서 렌즈를 이동시키면서 자이로 센서와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 짚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렌즈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지. 자, 이거를 보면은요,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보이스 코일 모터가 뭔지 한번 보자.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대. 일단 렌즈 주위에 코일이랑 자석들이 있대. 자,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른대.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를 통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 그러면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대. 전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센 힘이 발생을 한대. 그럼 그 힘이 뭐를 해? 그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사용을 하면은 코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석이 있고, 그 이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럼 제어 장치가 전류를 흐르게 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힘이 발생해. 그 힘이 이제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야. 렌즈가 이동하면서 영상이 맞춰진다는 거지. 그치. 이외에도 이제 카메라가 흔들릴 때 렌즈를 이동시키는 거 말고 이미지 센서를 움직이는 것도 있다. 그치. 이런 마지막에 문단 마지막에 툭 하나 던져준 정보도 선지로 굉장히 잘 나온다 했어요. 이것도 꼭 짚어줘야 돼. 네, 이게 이제 미세한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OIS 기술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찍을 때 우리 손은 사실 떨리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정해줄 때 OIS 기술. 렌즈를 이동시키면서 피사체의 상을 유지시켜주는 기술이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볼 건 뭐야?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대. 이게 그래도 OIS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 이번에? 자, 디지털 영상 안정화 DIS가 나왔어요. 자, 이 DIS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겠지? 자, 이 DIS 기술은 촬영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대. 자, 이건 일단 촬영 후에 다 찍어. 일단 흔들리는 영상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정을 한다는 거야.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일단 우리 영상이라는 건 뭐야?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모여있는 거지. 그치?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이런 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 프레임 간의 차이를 가지고 움직임을 그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을 하는 게 우리 이 DIS 기술이래.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죠? 자,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래. 자, 특징점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만약에 우리가 흰 벽에 사람이 서 있다 생각을 해봐. 흰 벽과 이 사람이랑 확연한 이 모서리에서 갑자기 밝기 차이가 확 나겠지? 그치? 이 밝기 차이는 화질이 흔들려도 밝기 차이는 계속 유지되겠지.
왜? 확 바뀌는 부분이니까. 이 까만 머리랑 이 흰벽이랑 대응을 한다 해봐. 까만 머리랑 흰벽이 뒤에 흰벽이 있으면 대응을 하면은 딱 이 모서리 부분에서 갑자기 밝기 차이가 확 생길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하였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까매지니까 이런 걸 특징적으로 잡는데 얘는 흔들려도 그 특징은 유지될 테니까. 자, 이 특징점을 잡고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일단 우리 프레임 하나에서 특징점을 잡아.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잡아. 이제 똑같은 특징점이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뛰면서 누군가 뛰면서 나를 찍는다 생각해봐. 누군가 뛰면서 나를 찍어. 내가 딱 여기 있는데 그럼 내가 10번째 프레임에서는 딱 이러고 있는데 11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러고 있어봐. 그럼 화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 건데 화면이 흔들린 거겠지. 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10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11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야. 자, 특징점을 내 정수리로 잡았어. 내 정수리로 특징점을 잡았다? 그러면은 얘 정수리가 2번 사진에서 10프레임에서는 여기 있었는데 11프레임에서는 여기 있네? 이만큼의 차이가 있네? 이거를 좀 회전시키면 차이를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게 우리 DRS 기술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확 움직이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를 짚어주고 있네. 항상 이 역점의 접속사 뒤에는 잘 봐야 돼요.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그치, 특징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은 오래 걸릴 수 있대.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원래는 딱 이랬던 사진인데 10프레임에서는 이랬는데 11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비틀었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보정을 해주려면 다시 얘를 세워야 될 거죠. 자, 이 프레임, 똑같은 이 프레임 안에 이걸 세우면은 이거를 이제 딱 이렇게 세웠다 해보죠. 이렇게 딱 세워버리면은 그래도 이제 빈 부분이네. 딱 여기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비는 거겠지. 야, 이건 잘라지는 거지. 이거 잘라내면은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작아지면은 이제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이 떨어진다. 그럼 프레임을 다시 키워주긴 해. 근데 우리 작았던 사진을 키우면은 화질 떨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 니네도 휴대폰 확대해보면 확대할수록 화질은 떨어지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짚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보자. 자, 우리 20분부터 보면은요. 자, 내용 일치 문제 보면은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왜? 우리 DRS는 뭐였어? 촬영이 다 끝나고 보정하는 거였잖아. 이미지 센서 이동하는 건 뭐였어? ORS. 미세한 손떨림 했을 때 이미지 센서 움직여주면서 피사체 상 맞춰주는 거. 이거는 그냥 둘이 짬뽕 시켰네. 여기까지는 맞아.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거 맞아. 그래서 보정을 하는 거지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건 아니지.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 좀 쉽죠. 두 번째,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광학 영상 OIS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겠지. 이미지 센서의 역할은 뭔데? 피사체의 상이 렌즈를 통해서 맺히게 해주는 거였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카메라라면 필요한 건 맞아요. 세 번째,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치, 이거 이제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라는 거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치,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치, 위치 차이만큼 보정을 했을 때. 네 번째,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라 그랬었잖아. 이렇게 피사체 찍었어. 화소로 나눠줘. 그 화소의 빛의 세기들이 다 저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밝게, 여기는 작게, 어둡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을 해줬던 거 기억날 거예요. 다섯 번째,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우리 보정 기능이 없을 때는 손떨림이 있어. 그렇다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계속 변하겠지. 영상이 흐려지는 거겠지.
이거를 이제 렌즈를 이동하면서 맞춰주는 게 OIS 기술이었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자,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자, 여기 아까 우리 보이스 코일 모터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었지? 자, 얘를 이제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26번 1번은 맞아. 자, 그 다음 2번.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우리 자이로 센서가 하는 역할 뭐였어요? 여기서 보자. 자, 여기서 자이로 센서는 뭐였어? 여기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자, 보이스 코일 모터 해서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 위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으로 비례하는 힘이 생긴다. 그치.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색이 변한다. OIS 기술. 자이로 센서가 여기 자이로 센서 처음 나오죠.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그치. 우리 지금 움직임, 카메라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감지해가지고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게 자이로 센서의 역할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전달을 해주는 게 역할인데 우리 2번 선지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게 뭐다? 방향과 속도, 움직임이 얼만큼이 움직였는지. 자, 얘가 얼만큼 빠르게 얼마나 움직였어요 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건데 우리 2번에서 보면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아니,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얼만큼 움직였고 얼만큼 빠르게 움직였는지 그런 이제 그 오차들을 전달해 준다는 거지. 그럼 제어 장치가 그거를 받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시키면서 우리 카메라 렌즈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를 이동을 시키면서 피사체의 상을 맞춰준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하기 이전이야, 이거는. 왜냐면 우리 여기서 봤을 때 그 말도 있었잖아. 이미지 센서를 움직일 수도 있다고. 이미지 센서를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통해 봤을 때 그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26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째. 보이스 코일 모터의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그치? 우리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아까 전류가 이제 직각으로 발생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렌즈나 이미지 센서가 움직인다 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3번도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하려도 렌즈 이동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맞지? 우리 렌즈는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 5번째,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 해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피사체 해상이 이동하면 그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 이동시키면서 피사체 해상 맞춰주는 거. 이것까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 26번의 답은 2번. 그냥 딱 OIS 기술에 대한 특징 물어보는 문제였다. 크게 어렵지 않았죠? 다음. 자, 그 다음 특징점의 특징 보자. 특징점의 특징? 이거에 대한 특징에 관한 문제였지. 자, 일단 읽어보자.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 점들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좋다 그랬죠. 확연히 차이 나야지. 아까 흰색 배경이랑 내 정수리가 좀 뭐라 해줬잖아. 확실히 차이가 나야지 그걸 특징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이건 큰 게 좋은 거야.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작을수록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겠지. 자, 우리 흔들리기 전이랑 흔들리기 후랑 밝기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위치 추정하기는 편할 거 아니야. 지금 위치 추정이라는 건 딱 맞춰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특징점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잖아. 이게 흔들렸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있으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많이 흔들렸네. 근데 이게 조금만 돼 있으면은 밝기 차이가 적다면은 야, 뭐야, 이 정도면은 금방 할 수 있지 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겠지.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아까 우리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 마지막 문제니 수가 드러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 답은 쉽게 2번이지. 이거는 뭐 보기 문제 치고 되게 쉬웠어요.
이런 거 중간에 뭐 넣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나름 좀 쉬웠던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28번. 자, 세로선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일단 OIS 기능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집에 들어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자, 우리 지금 이만큼 흔들렸어요. 그치? 그럼 DRC 기술 쓰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프레임도 나눠줬잖아. K번째 프레임이랑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이랑. 자, 우리 선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1번.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데 유리하겠군. 보고 대충 보고 맞다 한 사람 있을 거야. 솔직히 이거 그 사람 많지 않아? 뭐 1번 보고 맞네, 2번 보고 맞네, 3번 보고 맞네 뭐 하다가 틀린 거 고르는 줄, 맞는 거 고르는 줄 몰랐을 거야. 이것들 문제 보면 웬만한 것 다 맞아 보이거든. 꼼꼼하게 봐야 돼.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되게 맞아 보이는데 뭐가 틀려?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 부분이었어요. 그치? 단어 하나 가지고 회의 크는 거야. 1번 아닙니다. 두 번째, 니은을 DRC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 프레임 크기가 왜 변해? 아까 이렇게 지금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잘린 부분이 있다 그럴 수 있지. 잘린 부분을 맞추기 위해 프레임 크기가 작아진 거지. 잘린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프레임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만약에 그걸 원래 크기로 복원을 해? 그러면은 그만큼 화질은 깨지게 된다 라고 말을 했었지. 자, 그러면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 그만큼 잘렸어. 그럼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된 거 맞지? 프레임 일부가 손실된 거잖아. 그럼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주면 그만큼 화질은 깨진다 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확실히 맞아요. 나머지가 왜 또 틀렸는지 보자. 세 번째. 자,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니은을 보정하겠군. 자, 우리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한다. 아니, 기억 안에서만 계산 다 해가지고 하면 뭐해? 그게 아니었어. 우리 DRC 기술 자체는 그게 아니었어. 기억에서 특징점 하나 잡았지? 그 다음에 그 특징점이랑 똑같이 대응되는 니은에서의 특징점. 분명히 특징점이 여기 있었는데 니은에서는 일로 가 있는 거야. 원래 특징점이 여기 있었는데 니은에서는 여기로 가 있는 거지. 그만큼 차이가 생겼다는 거잖아. 기억과 니은에서 특징점들의 차이를 계산해서 보정을 하는 거지. 기억 안에서 특징점들 뭐 내가 잡고 싶은 걸로 잡고 그거 다 계산하고 만든 다음에 특징점들 차이만큼 이거 니은에 적용, 이게 아니라고. 기억이랑 니은, K번째 프레임이랑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의 차이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였지. 3번도 틀렸어요.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꼼꼼히 보면 틀린 거야. 네 번째.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 보정을 한 프레임이지만 니은은 보정을 해야 된다. 아니, 애초에 OIS 켜놓고 영상을 찍었고 영상 안에 있는 사진인데 둘 다 OIS는 적용돼 있겠지. 네 번째. 니은에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RC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니은을 보면은 기억 DRC 기능 보정, 아니 니은은 아직 보정되기 전인데요. DRC 기술 적용되기 전인데 뭐야, 아직 보정하지도 않았어요. DRC 기술 적용하지도 않았어요. DRC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 28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자, 우리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특허권의 개념. 자,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해서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이게 특허권의 개념. 한편 영업비밀은 또 뭐야?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이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오케이, 특허권이랑 영업비밀의 특징 먼저 끌어내주는 법지문이네. 오케이. 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의 기반으로 창출된다. 이런 ICT 산업은 지식재산의 기반으로 돈을 버는 건가 봐. 근데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대요. 아니, 이거 법지문인 줄 알았는데 경제지문으로 바뀐 거죠? 자,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실행 중이래. 이게 뭔지 봐야겠지? 자, 디지털세는 뭐야?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래.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기업 그 자체에게. 자, 이게 뭔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뭔지 조금 더 보면은, 자,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대. 법인세는 또 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법인세는 뭐야?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재반 비용이라는 건 그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돈,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기업이 거둔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지. 그게 법인세래. 근데 그 법인세가 감소할까봐 디지털세를 도입한다 라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좀 더 깊게 봐야 되겠지? 일단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법인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법인세가 감소할 우려가 있나 봐.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디지털세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대. 그게 뭔지 좀 더 볼게요. 자,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게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또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거야. 자, 뭔지 보자. 예를 들어가 나오면 항상 더 꼼꼼하게 보고 이해를 해달라 했어요. 좀 더 이해를 해보자. 자, ICT 다국적 기업 지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자, 일단 우리 지사, 어떤 지사, 회사가 있는데 A국에, 법인세율이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나의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특허의 사용 권한을 일단 먼저 부여해.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지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지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자, 보자. 자, 우리 지사가 있어요. 우리 지사가 있는데, 자, 얘는 지금 A국에도 회사가 있고요, B국에도 회사가 있어요. 그치? 자, 근데 A국의 법인세율은 1%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B국의 법인세율은 10%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 자, 그랬더니, 자, 이러면 뭐가 문제야? B국이 돈 많이 벌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A국이 100만 원 벌면 10,000원만 세금으로 내도 돼. 잠깐만. 그러면은 이득을 많이 보는 게 A국의 이득이 많은 게 좋아? B국의 이득이 많은 게 좋아? 당연히 A국의 이득이 많은 게 좋지.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잖아. 똑같은 돈 벌어도 여기는 10배나 더 뜯어먹고 B국에서는. 그럼 짜증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대? 자, 우리 특허는 A국에만 있어요. B국도 내 회사는 맞는데 얘가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야. 나 특허 써가지고 돈 벌었다. 내가 돈 이만큼 줄게. 그치? 그럼 그 특허 사용 권한으로만 80만 원 준다고 생각해봐. 둘이 똑같이 100만 원 벌었지? 둘이 똑같이 100만 원 벌었는데 특허 비용으로 80만 원을 준 거야. 그치? 만약에 둘이 똑같이 100만 원 냈으면 이 지사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야? 이때 세금은 뭐 1만 원, 10만 원, 11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 80만 원을 줬어. 이렇게 주면 얘는 180 벌었고 얘는 20만 원 벌게 된 거지. 자, 그럼 이때 세금은 얼마야? 1.8 더하기 2인 3.8이잖아. 내가 원래 세금 11만 원 내야 될 거 이렇게 로열티 개념으로 얘한테 이득을 몰아줘 버리니까 3.8만 원만 내면 돼. 개이득이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법인세를 피워왔던 거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일부러 몰아주고 돈을 법인세율 그만큼 적게 내고 다른 국가에서는 최대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니까 라는 식으로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회피해 왔었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결과 지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된 이윤을 최소화한다. 맞아요. 그래서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자, 그러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는 거지. 디지털세는 그냥 니네가 거둔 세금 니네가 거둔 수입, 야 지사, 네가 얻은 돈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놔 라고 하는 게 디지털세. 그치? 이러면 이런 편법은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모든 국가가 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다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을 해? 그거는 또 아니래. 만약에 아까 봤듯이 그 A국은 법인세율이 1%였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지. 지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다 A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거야. 그럼 얘네는 지금 디지털세 도입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는 거지. 디지털세 도입하면 굳이 우리나라로 수익이 몰리지 않을 거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로 모든 수익이 다 몰렸었는데 이제 굳이 안 그러게 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 거야. 아, 그럼 니네 세금 조금 내도 되는데 니네가 매출 많이 내는 게 우리한테는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디지털세 우린 싫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애들도 존재한다. 까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보면은요. 자,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도 있대. 자, 이번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치된대. 자, 뭔 소리야? 지식재산. 내가 어떤 지식을 계속 만들어내.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데 그거를 잘 보호 안 해줘봐. 그럼 누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싶겠어?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했어. 개쩌는 아이디어야. 노벨상 받을 만해. 근데 아무도 이걸 안 막아줘. 다른 사람들이 막 써내. 그럼 내가 또 새로운 걸 만들겠어? 안 만들겠지? 그래서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서 지식의 진보가 정치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식재산의 보호가 너무 강해봐. 너무 강하면 또 어떻게 돼?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본다는 거지. 너무 막으면은 원래 지식이라는 거는 남의 것들도 참고하고 하면서 나만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너네도 다 지금 배워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안 배우면 어떡해? 근데 너무 막아봐. 야, 얘 거 쓰지 마, 얘 거 쓰지 마, 얘 거 쓰지 마. 그럼 도대체 누구 걸 쓰고 누구 걸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너무 어렵다는 거지. 진짜 완전 이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지식 보호가 너무 강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대. 그래서 여기서 짚어주고 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 유인비용, 접근비용의 개념은 일단 손해라는 거야. 그치? 유인비용이 많다. 손해가 많다고? 유인비용이 적다. 손해가 적다. 근데 유인비용은 뭐다?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그치? 사람들이 지식을 더 이상 발명하지 않아, 지식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가 유인비용. 그 다음, 접근비용은 뭐야?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못해. 그치?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서 생기는 손해가 접근비용이라는 거 연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이겠지? 당연히 유인비용 플러스 접근비용이 가장 낮을 때가 가장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을 한대. 맞지? 특허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자,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우가 이런 비례, 상관관계도 나와 있다. 이런데 자, 네,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야?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 뭐 나쁘게 말하자면 중국 같은 거 생각해볼까요? 옛날엔 되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살잖아. 옛날엔 완전히 못 살았어. 옛날엔 완전 이 정도였는데 자,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좀 높아졌지? 그럼 이게 한 1950년이라고 쳐보고 이게 2000년이라고 쳐봐. 오, 글씨 너무 못 썼어. 좀 이쁘게 써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자, 이게 1950년 이거는 2000년. 무튼 지금은 가장 낮은 수준보다는 확실히 올라왔잖아. 그치? 자, 했을 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보호가 약한 것도 파악하실 때 이런 하나의 플러스 정보 더 던져준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국 하면은 남의 거 되게 잘 뺏고 특허보호 되게 안 해주고 라는 이미지가 있긴 있잖아. 그치? 그거를 연결 지어봐요. 얘네는 분명 못 살았다가 지금은 뭐 다른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살아. 지금 나름 잘 살아. 그치? 근데 특허보호가 오히려 못 사는 나라보다도 못한다는 거지.
이런 경향도 보인다라는 것까지 짚어줬어요. 그래서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는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그치? 그래서 최적 수준은 다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주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보면 29번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윗글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 고르면 되겠네. 1번부터 보면은요,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뭐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왔었지.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모두 지식재산 정보 뭐 이런 보호, 딱 봐도 뭐 이런 공통점이 있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영업비밀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언급된 바가 없어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어떤 조건은 말해두는데 이런 거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 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2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세 번째,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의 배경은 무엇이냐? 디지털세 도입 배경 뭐였어? 법인세를 잘 안 지키려고 그랬어. 그게 문제였죠. 네 번째,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내가 아까 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줬지. 다섯 번째,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치? 아까 뭐였어? 유인비용 플러스 접근 비용이 최소가 될 때? 라는 거. 다음에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가 뭐야? 그러면 자, 이거는 뭐야? 그냥 그 국가, 그 기업, 다국적 기업의 그 자체에 대해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였지. 야, 너네 자꾸 법인세율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냥 니네 기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세금으로 내! 라고 말하는 게 디지털세란 말이야. 그런 내용 어디 있어요?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그 국가에 있는 회사에 따른 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 국가 안에 있는 기업, 그 국가 안에 있는 자회사. 여기서가 아니라 그 자회사의 엄마라고 하는 건가? 모기업. 그치, 모기업.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거두는 세금이 디지털세였지. 그렇기 때문에 30번의 답이 5번.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고. 자, 우리 가볼게요. 기억이 뭐였어? 자, 기억.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라는 거였는데 그 법인세 어떻게 회피하는지, 자, 일단 과제에 보니까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 가설은 먼저 뭐야?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자,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수입 대비 이윤, 내가 얼만큼 이윤을 남기는지는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이윤이 낮다. 우리 아까 봤던 대로 하면 맞아, 틀려? 맞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는 이윤을 최대한 몰아주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윤을 최대한 없애는 게 목표였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봤을 때 만약에 이 가설이 참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가설이 참이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우리 어떤 거 봤었죠? 딱 그 가설이 참이 된다면은 우리 그 이제 수입에 대해 딱 이 부분, 그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라는 걸 딱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은 낮아.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은 높아. 그 이유가 뭐였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이윤을 계속해서 낮은 국가로 돌리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자 했다는 거지.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 4번 전지라는 거야.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 해서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법인세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었잖아. 법인세를 줄이고 차라리 법인세 적은 곳에서 거기서 좀 내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나라들이 세금을 못 거두는 거야. 법인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세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 법인세 너네 자꾸 회피하니까 그냥 니네 디지털세로 하자 라고 이게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까지 연결 지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32번 보면은요,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 A가 뭐였어? 우리 여기였지. 아까 뭐 접근 비용, 유인 비용 나오고 또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어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보호도 증가하지만 만약에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 그러니까 일단 가장 낮은 건 벗어났어. 막 벗어났는데 오히려 그 상태라면 오히려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면은 걔네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기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보다도 특허를 잘 안 지켜준다 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였지.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일단 보면은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 오케이. 그 다음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보호정책은 지식재산보호정책을 대표한다. 이거는 뭔 소리겠어? 유인비용이랑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거겠죠? 자, 일단 우리 보면은 1번 보면은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자, 만약에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봐. S국이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을 해. 아, 지금 우리 유인비용 너무나도 높다. 유인비용이 높다라는 건 뭐야? 사람들이 더 이상 지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지 않는다. 왜? 특허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유인비용이 높다라는 거는 특허 보호가 그만큼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다는 거지. 만약에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이제 S국이 유인비용을 높이면은 얘네가 이제 유인비용을 지금 현재는 되게 지금 현재는 유인비용이 뭐 되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지금 현재보다 그 유인비용을 크게 인식을 하면은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요. 유인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유인비용이라는 거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야. 그치? 얘네가 만약에 지금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을 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현재보다 크게 인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지식재산 보호를 안 했어. 지식재산 보호 좀 해야겠다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우리 지금 S국 보면은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라고 했을 때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다. 자, 우리 당연히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으면은요, 어떻게 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으면은 유인 비용이 높아지는 거였지. 그치? 유인 비용이 높다는 건 뭐였어? 더 이상 지식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여기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가 낮다는 거지. 그럼 손해가 더 심각하다. 맞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인 비용은 높고 그만큼 새로운 지식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손해는 더 심각해지고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국의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 만약에 얘네가 이제 특허권을 되게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을 해보죠. 그럼 뭐야? 접근 비용이 너무나 높다는 거지. 이번에는 접근 비용. 특허권을 너무 과하게 보호한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식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 어떤 지식을 만드는 거에 접근하는 거를 방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다. 접근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면 과하게 보호한다는 건 접근 비용이 이미 너무 높다는 거야. 근데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고 싶다는 거겠지. 접근 비용 자체가 손해야, 손해. 손해를 더 높이고 싶겠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네 번째,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이건 뭔 소리야?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은 일단 어느 시점에는 가장 낮은 딱 이 시점이 되겠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말. 딱 이거. 자, 점점 쭉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 도달할 단계는 어떤 거야? 여기야.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 가장 낮은 소득 수준. 지금 현재가 S국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잖아. 근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는 어떻다 했어? 점점 올라가면, 소득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 이 상태에 도달을 할 거고, 이 상태는 어떻게 돼?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들 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대. 얘네 특허 보호를 생각하면 현재 가장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 현재 상태에서 특허 보호는 일단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일단 더 내려갈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면서 이때겠지. 이제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 도달하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보호 정도가 강해진다. 소득이 늘어나면 점점 증가한다 했으니까 소득은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그래프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2번에 4번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지. 다음 5번째,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만약에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여봐. 더욱더 더 강하게 보호하겠대. 하면은 유인비용은 낮아지고 접근비용이 높아진다. 라는 거 이제 연결 지을 수 있겠어요? 유인비용은 이제 보호 수준이 약할 때 생기는 손해였잖아. 근데 이걸 더욱더 강화시키면, 보호를 더 강하게 해주면 유인비용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강해질수록 접근비용도 높아졌죠. 그치? 몇몇 사람들밖에 못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반비례라는 것도 확인해야 돼요.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은 반비례예요. 그치? 무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면 유인비용은 감소하고 접근비용은 높아진다 라는 거 연결 지을 수 있겠지?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우리 A 한번 보면은요, A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그래 이거.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된 이유를 최소화한다. 그 결과 지사가 이제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된 이유를 최소화한다. 이거 왜 그런 거였어? 아까 법인세 최대한 줄이려고 그런 거였지. 그렇지? 지금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된 이윤을 최소화한다. 왜? B국의 법인세는 너무나 높으니까 차라리 법인세 낮은 A국으로 법인세 몰아주고 B국은 최대한 이윤 적게 하는 거였지. 그치? 그럼 이거와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면은 지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지? 저렇게 하면은. 맞아요. 두 번째,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 그렇지. A국의 자회사. A국이 법인세율이 낮았고 그 회사의 수익을 늘려주는 거였잖아. 맞지? 세 번째,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준다고. 아까 그거 이해했어야 돼요.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그치? 최대한 최소화하는 거 맞고요.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비용을 늘린다. 그치? 재반비용 늘리는 거지. 이건 뭐였어? 아까 기초비용. 그러니까 로열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였잖아. 그치?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33번의 답은 3번까지 하면은 우리 나머지 것들은 다 질문으로 받아줄 테니까 꼭 해야 돼요. 알지? 이거 영상 꼭 꼼꼼히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